2025년 수사관들은 타이탄 잠수정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혔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들이 끝까지 자신을 구하려 애썼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지만 결국 헛된 시도였습니다. 곧 엄청난 압력이 선체를 뚫고 들어와 잠수정을 파괴하고 내부의 탑승자 전원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 참사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5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오션게이트 참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은 선체 붕괴 전 이미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명은 처음에 왜 이 잠수정을 믿었을까요?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돈을 내게 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까지 그 회사에 맡기게 만드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스톡턴 러시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오션게이트의 CEO였던 스톡턴 러시는 단순히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회사였습니다. 2009년 아르헨티나 사업가 기에르모 소인나인과 함께 오션게이트를 공동 창립한 스톡턴 러시는 2013년 소인나인이 떠난 후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추진력과 대담한 성격은 투자자들과 고객들이 그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그와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러시는 늘 더 깊이 내려가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의 초기 잠수정인 안티포즈와 사이클롭스 1은 소수의 사람만 태울 수 있는 작은 실험용 잠수정이었고 얕은 수심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잠수정인 타이탄은 2018년 처음 공개됐으며 민간 소유 모델 최초로 13,000피트까지 잠수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계속 한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2만 피트까지 도달하는 후속 모델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션게이트에 관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었습니다. 그는 1년의 획기적인 잠수 탐험을 마친 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해 탐험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션게이트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잠수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고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경고였을지 모르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타이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스톡턴 러시는 프로젝트에 훨씬 더 강한 신뢰감을 주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타이탄의 탄소 섬유 복합체 선체였습니다. 오션게이트는 이 기술이 심해 탐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는 나사와 협의하고 주요 부품 제작을 위해 항공우주 제조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민간 투자자 자금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1,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갑자기 오션게이트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선체는 타이탄 잠수정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으며 극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카메론의 딥시 챌린저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는데, 딥시 챌린저는 어뢰 모양의 디자인과 특수 부력폼에 의존해 심해를 견뎠습니다. 타이탄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오션게이트는 워싱턴 대학교의 전문가들과 심지어 항공우주 대기업 보잉 측에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는 생사가 걸린 작업의 설계와 마케팅에 이런 로고들을 도배함으로써 근거 없는 안도감을 심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 뻔한 일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빌려주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사와의 연관성을 위해 러시는 심해 및 우주 탐사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들이 특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나사는 선체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잉과 워싱턴 대학교 역시 참사 이후 자신들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의 사기의 일부였고 그 때문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션게이트는 항공우주 회사가 아니라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꾸민 눈속임이었고 창립자 사망 후에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션게이트 참사의 핵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에 쓰인 재료는 애초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견뎌야 하는 압력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깊이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5,500에서 5,800 psi의 압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소형 트럭의 무게가 우표만한 작은 면적에 집중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무언가를 믿고 목숨을 걸 수 있나요? 러시는 그렇게 했고 최악의 재료를 골랐습니다. 잠수함 제작은 늘 어려웠습니다. 100년 넘게 엔지니어들은 금속을 사용해왔으며 이는 튼튼하고 압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유보트의 강철 선체부터 현대의 미국 해군 잠수함에 사용되는 특수합금까지 그 공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시작될 때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이고 반복적 자망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러시는 뭔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타이탄을 단순한 연구선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유층을 위한 관광용 잠수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데 수십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었습니다. 시험 항해가 성공하면 러시는 생산을 대폭 늘리고 이런 선박의 공급을 확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딥시 챌린저에서 사용된 폼은 엄청나게 비싸고 제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작은 유리 구슬들이 폼 속에 분산된 구조였고 설계하는 데 시간과 돈이 드는 높은 정밀도가 필요했습니다. 러시는 이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서 잠수정의 기본 구조로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로 된 새로운 폼을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소재는 비용이 덜 들었지만 심해 압축 강도를 테스트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할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두 요소의 비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 부력 쉘에는 신텍티 폼을 사용하고 잠수함에 흔히 쓰이는 티타늄을 양끝 돔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항공우주 회사들이 탄소 섬유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탄소 섬유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러시는 더 저렴하게 구입해 바로 폴리머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다면 러시는 복제하기 쉽고 타사가 곧 따라할 모델을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이 잠수정은 5인승 심해 잠수정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편에 속했습니다. 덕분에 특수 장비 없이도 장거리 운송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톡턴 러시의 독특한 세계관으로 빨리 움직이고 부셔라로 요약됩니다. 그는 많은 기술업계 신생 기업가들처럼 자신을 일을 더 잘,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해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혁신가로 생각했습니다. 러시는 탄소섬유 잠수정을 만들어 모든 의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잠수정은 바닷속 압력을 견디며 러시가 심해 탐사를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은 그가 잘못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치명적으로 잘못됐다고요. 예전에는 탄소섬유가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소재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소섬유는 내부 압력, 열, 그리고 항공기와 우주 환경에서의 하중에 대해서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심해의 극한 압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겉보기엔 튼튼하지만 탄소섬유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리 현상입니다. 이 힘은 탄소섬유의 보호층을 천천히 벗겨내면서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최상의 상황에서도 잠수함 설계에 있어 위험한 선택이었겠지만 이 상황은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타이탄의 잔해가 결국 바다에서 인양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러시의 오랜 부주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제조 과정과 반복된 장수에서 비롯된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타이탄은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혹독한 겨울 동안 뉴펀들랜드에 오랜 기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선체에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을 러시의 비용 절감 접근의 또 다른 예로 지적했습니다. 다른 경고 신호들도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약 1년 전 시험 잠수 중에 승객들은 선박에서 큰 쾅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 소리를 선체 내부 구조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타이탄이 마지막 잠수에 나설 때쯤에는 이 잠수정이 애초에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하중을 이미 겪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재료 선택부터 잘못됐고 스톡턴 러시는 이를 쓰레기 다루듯 했습니다. 모두가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스톡턴 러시는 오션게이트에서 자신이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사람인 양 굴었지만 혼자 더 나은 잠수정이나 더 나쁜 잠수정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온 대부분은 중간에 낙오하거나 스톡턴 러시에게 쫓겨났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한 명은 직설적인 글래스고 출신의 데이비드 로크리지로. 그는 심해 탐사와 잠수정 설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2015년에 회사에 합류했고 타이탄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입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로크리지는 해양 탐사에 보다 실질적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영국 해군에서 잠수함을 조종하고 구조 임무를 조직하며 잠수를 계획하는 일을 했습니다. 러시는 그의 전문성 때문에 처음에 이 작업의 책임자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로크리지는 해양 운영 이사로 임명되어 자신의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선박 조종과 선상 모든 이의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그가 무언가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반드시 목소리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가 그의 말을 들을 거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크리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독립적인 해양기관에 의한 제3자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전체 제작 과정이 실험적이었으니까요. 결국 오션게이트는 설계가 완성되기 훨씬 전에 워싱턴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소와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작 과정을 사내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로크리지는 이 과학자들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해 질문과 의구심을 더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탄소 섬유 선체에서 제조 결함으로 인한 박리 현상의 증거인 틈을 발견했습니다. 로크리지는 선체 끝에 티타늄 돔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러시가 로크리지가 참여 조건으로 요구했던 독립적인 안전 분석을 중단시켰을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크리지는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매번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로크리지는 이 상태로 출항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외부 고발을 시도하는 대신 내부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이사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잠수정의 안전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고, 특히 주요 판매 포인트 중 하나인 실시간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시스템은 구조적 결함이나 파손이 발생할 때 이를 즉시 감지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우 안심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경고를 주는 시간은 단 몇 분의 1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밀리초 단위였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그런 경고는 사실상 경고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롬리지 씨는 원치 않게 고위 경영진의 주목을 받았고, 다음날 격분한 스톡턴 러시와 여러 이사들과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러시 씨는 죽을 생각이 없다고 소리치며 이 잠수정에 타는 일이 자신이 하게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안전한 일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직후 롱리지 씨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오션게이트에서 본 일들의 충격을 받아 OSHA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정부 조사로 출항 절차가 지연되길 바랐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지 씨는 오샤가 조사를 시작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오션게이트는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오션게이트는 로비지 씨에게 신고를 철회하고 회사의 법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뒤 계약 위반, 영업 비밀 도용, 절도, 사기 혐의로 롱리지 씨와 그의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리지 씨는 소송 기각을 신청했지만 오션게이트는 자금과 시간, 로비지 씨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자원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법적 다툼 후 로비지 씨는 오샤 진정을 철회했고, 이는 러시의 바람이었습니다. 소송은 종료됐습니다. 롱리지 씨는 새로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 오션게이트에서 본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 씨는 법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자신의 무기로 삼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형 선고에 서명한 셈이었습니다. 타이탄의 5다이버 승무원은 독특했습니다. 스톡턴 러시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이를 증명하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와 광범위한 재정적 연관이 있는 영국 사업가 해미시 하딩 씨, 프랑스 타이타닉 전문가이자 그룹 내 유일한 베테랑 심해 다이버인 폴 앙리 나르조레 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계 영국인 사업가 샤자다 다우드 씨와 그의 19살 아들 술레만 씨가 있었습니다. 임무의 선언문에 따르면 이들은 5명의 임무 전문가로 각각 선박 승무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특히 다우드 가족은 심해 탐사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자격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유였습니다. 스톡턴 러시는 타이타닉 탐험에서 여러 적을 만들었지만 그의 진정한 적은 관료주의였을 것입니다. 과거 여러 해양 재난으로 인해 정부는 1993년 여객선 안전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승객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모든 선박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점을 찾아야 했죠. 오션게이트는 기술적으로는 탑승할 때마다 요금을 내는 서비스였지만 그 가격은 무려 2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유층을 위해 설계됐고, 그들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듭니다. 러시는 1993년 법안이 자신의 계획에 불필요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서 승객들을 승무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법을 간단히 우회했습니다. 각자에게 형식적인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요구했을 광범위한 점검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러시는 오션게이트가 그 점검을 통과 못할 걸 알았고, 이는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웬디 러시, 오션게이트의 홍보 이사이자 스톡턴 러시의 아내는 남편이 방문하려 했던 바로 그 선박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녀의 증조 부모는 이시도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였으며 두 분 모두 타이타닉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부하 지휘 덕분에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지만 이시도어는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대피할 때까지 탑승하지 않았고, 아이다는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의 가장 유명한 희생자 중 2명이었습니다.
같은 오만함으로 타이타닉호는 항해 역사를 영원히 바꿨지만 더 큰 교훈은 얻지 못했습니다. 스톡턴 러시는 규제를 경고가 아닌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적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스톡턴 러시가 롱리지 씨를 해고하고 입을 막은 후로 누구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이 깊은 바닷속에서 내파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이것이 블랙스완 사건, 즉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내파 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의 상실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재난이었고 수년 전부터 이미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스톡턴 러시는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타이탄 출항 전 러시는 잠수정 전문가 칼 스탠리에게 시제품 시험 잠수를 맡겼습니다. 당시 일어난 일은 스탠리가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야 했습니다. 2019년 항해는 바하마에서 이루어졌으며 타이타닉 임무의 깊이인 12,300피트 이상을 잠수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잠수하자 선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나중에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갔듯 스탠리의 목숨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고압 지역에 도달하자 스탠리는 선체에서 갈라지는 소리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소리는 커졌습니다. 러시는 그에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했지만 단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맥락에서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스탠리는 이것이 탄소 섬유에 금이 간 것일 수 있다고 정확하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서는 그 금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고 스탠리는 러시에게 이를 알리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프로토타입 점검에서 선체에 금이 발견되었고 이 프로토타입은 해체되어 새로운 선체가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잠수 중 첫 번째였고 그들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임무 이전에 시도된 90번의 잠수 중 단 13번만이 타이타닉호가 있는 수심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보다 낮은 기준을 사용하며 밀어붙였습니다. 안전계수라는 척도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조물은 정상적인 사용 중에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많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 여유분이 약 2.0 이상일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경우 여유분이 테스트 중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열대 자동차를 견딜 수 있게 설계했지만 9대만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혀 갑작스러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스톡턴 러시는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실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불가피했고 2023년 6월 18일 바다는 제 몫을 가져갔습니다. 타이탄 참사의 사후 조사는 선박이 파괴된 직후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확인 소식이 방송될 때까지 며칠 동안 뉴스는 밤낮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2년이 넘은 후인 2025년 8월 5일 원격 측정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스톡턴 러시와 그의 4명의 불운한 승객들의 마지막 순간을 암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스톡턴 러시는 빨리 움직이고 뭔가를 망가뜨리려는 식을 신봉했고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뭔가를 망가뜨리면 치명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타이탄 잠수정을 예정보다 빠르고 예산보다 적게 물에 띄우기 위해 러시는 할 수 있는 모든 편법을 썼습니다. 그는 안전조치를 무시했고 법도 외면했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도록 설계된 잠수정을 만드는 데 드는 어렵고 느린 과정을 마법처럼 해결해줄 것 같은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만류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쉽게 매수할 수 없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신의 돈과 법의 힘까지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은 당신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균열이 가는 선체만이 러시의 노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타이타닉호처럼 대서양의 차가운 심연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삼켰고 타이탄 잠수정은 훨씬 더 큰 배와 함께 심해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침몰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스톡턴 러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제 1억 달러가 투입된 MH370 수색이 왜 끝났는지 확인해보세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종 항공기를 찾기 위한 수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전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